어서 오십시오.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이번 시간에 책방 주인이 들려드릴 소설은 이원우 작가님의 이승 그리고 저승 사이. 작가님 소개는 설명란에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본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이승 그리고 저승 사이. 범천 선생이 노인들을 모시고 2달에 한 번씩 노래 잔치를 벌리기 시작한 지 5번째 되던 해 5월 어느 날이었다. 범천 선생은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이 노래 잔치를 원래 행사로 치러오고 있었다. 마침 목감기를 앓고 있던 터라 그는 서둘러서 이웃에 있는 한지 의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했다. 그가 교문을 나선 것은 괴종시계가 12시를 울릴 때였다. 연신 기침이 나오고 있었다. 병원까지는 15분 거리였다. 길목에 있는 양로원 앞에서 할머니 몇몇이 서성이고 있었다. 일찌감치 앞자리에 앉을 요량으로 한껏 성장을 하고 범천 선생이 양로원을 막 벗어난 참이다. 얼른 목례를 하고 지나려는데 누가 등을 툭 친다. 돌아보니 일찍이 여자 전투경찰을 했었다가 공비토벌 전투에서 한쪽 다리를 다쳐 심하게 저는 폭술 할머니다. 자기 말 맞다나 귀천이 없어 치마가 땅에 질질 끌린다. 그 한 자락을 밟은 채 할머니가 건네는 말이다. 어서 선상님요. 오늘은 우리 오동동 타령이나 실컷 부릅시대. 그러면서 주위의 시선 따윈 아랑곳 없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오동동 타령을 부른다. 아당추야 다리 밝아 오동동이냐 동동주 술타령이 오동동이냐. 그러자 할머니들 모두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일어서서 덩달아 오동동 타령을 쏟아내는 것이다. 길바닥에서 말이다. 순식간에 거리가 오동동 타령으로 가득 찼다. 불현듯 생각나는 게 있다. 사범학교를 나와 대도시에서 초임교사 시절을 보내면서 별난 짓도 많이 했었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해도 한참이나 부족하다는 자탄을 했다. 그 시절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던 쇼단이 들어올 때가 많았다. 그가 만사 제쳐두고 극장을 찾았던 것도 추억이라면 추억이겠다. 말하자면 유행가 가수가 그의 꿈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그는 매혹의 저음 가수 남이래가 불러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던 이정표를 시도 때도 없이 흉내내고 있었다. 특히 수업이 끝난 뒤에 별관에는 항상 그의 동무대가 마련되어 있었다. 연암은 명씩 모인 동료들이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그는 내내 노래를 불렀다. 그야말로 줄기차다는 형용사가 어울릴 정도였다. 때로는 트위스트까지 곁들여 가면서. 한 번은 어느 쇼단 단장을 다짜고짜 만나서 가수로 데뷔시켜 달라고 졸랐다. 그때 만약 그 둘의 뜻이 만났다면 범천 선생은 지금쯤 허연 머리카락을 날리며 야간업소에서 신라의 달밤이나 번지 없는 주막 따위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범천 선생은 걸으면서 결심하였다. 그래, 오동추야도 좋지만 남일의 이정표를 노인들과 함께 열창하는 거야. 특히 양로원 노인들은 나의 열성 팬이기도 하거든. 범천 선생은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목이 갑자기 따갑고 숨이 가팠지만 그는 서둘렀다. 지금은 이래도 내일 일요일 아닌가. 푹 쉬기라도 하고 나면 풀리겠지. 병원 안은 한산하였다. 치료 이틀째라 그런지 60이 넘은 여의사가 의자에서 일어나 무척이나 반기며 맞았다. 어때요?
많이 좋아지긴 했어도 오늘은 2시간 내내 노래를 불러야 할 형편이라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여의사는 진료 카드를 정리하고 있던 간호사를 불렀다. 어제 반응 검사를 했지? 예. 여의사는 간호사에게 범천 선생에게 페니실린을 주사하라고 지시했다. 범천 선생은 몇십 분 뒤에 열광하는 수백 명의 노인들 앞에서 노래 부를 생각을 했다. 편안하게 엎드렸다. 이윽고 간호사는 범천 선생의 엉덩이에 주사바늘을 깊게 찔렀다. 순간 그는 뇌를 빠개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이어 엄청난 굉음이 귓속 저 밑에서 솟아오르는가 싶었는데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말로만 듣던 주사 쇼크에 빠진 것이다. 범천 선생은 바로 저승의 문턱에 들어선다. 보름달이 떴던가. 사방이 훤한데 잘 다듬어진 잔디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 그 위를 그는 새처럼 날았다. 몇 개의 판자 울타리를 휙휙 스쳐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눈을 떠보니 소슬대문이다. 이윽고 대문이 열리고 범천 선생은 그들 중 어느 누구한테 끌려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그리고 꿇어 앉혀졌다. 고개를 들라. 내가 염라대왕이니라. 네가 범천이냐? 예,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이리로 오게 되었는지 기억하겠느냐? 노인들과 노래를 부르려고 목감기 치료를 받다가 주사 쇼크로 숨이 끊어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죄를 내게 묻고자 함이니라. 예? 죄라니요. 저희는 그저 노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들을 즐겁게 해드린 것밖에는. 어디 기록 한번 보자. 너는 1만 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목소리를 갖고 있긴 하다만 노인들과 밤낮 없이 유행가를 불렀구나. 저승에까지 네가 네 나라 위신을 실추시켰느니라. 범천 선생은 당황하였다. 도대체 이 양반이 내 목소리가 튼튼한 것은 두고라도 노인들과 유행가를 많이 부른 건 어떻게 안단 말인가. 게다가 이 감남 을려에게 국이 실추 운운이라니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염라대왕이 다시 목소리를 높인다. 그건 그렇다 치고 넌 불효자는 옵니다 한 곡으로 태국 방콕인가 어디에서 김모라는 할머니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다고 하던데 어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자꾸나. 내 오랫동안 우스갯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런다. 범천 선생은 3년 전 일을 얼른 머리에 떠올렸다. 그는 그해 겨울 4박 5일 동안의 일정으로 노인 30명을 인솔하여 방콕으로 여행하고 있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해외여행을 기억하려면 그 나라 명승고족 따위가 별 쓸모가 없다는 걸 그는 잘 알았다. 어느 박물관 같은 데 간 것 따위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흘 동안 그는 버스 안에서 내내 노래만 불렀다. 우리나라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이 욕하지 않았느냐고? 그럴 때의 대답으로는 걱정도 팔자라는 게 알맞겠다. 범천 선생이 자기가 아는 300곡의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나머지 노인들은 절대 자리에 일어서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대신 손뼉만 부지런히 쳤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감탄했으리라. 아, 서서 뒤로 본 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목사이고 나머지 노인들은 기독교 신자쯤 되겠지. 찬송가 하나 열심히 부르는군. 그런데 노래가 마침 불효자는 옵니다로 이어지자 뒤쪽에 앉아있던 김복순 할머니가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만다. 이내 할머니는 숨이 넘어갈 듯한 모습이다. 범천 선생은 그 광경을 보자 이내 차를 세웠다. 바로 길가에 있는
에어컨이 잘 들어오는 식당에 들어갔다. 할머니를 눕히고 우왕 청심환이다, 우왕 해독제다 하여 한꺼번에 입안에 털어놓고 물을 마시게 했다. 30분쯤 지나서였을까. 겨우 할머니가 정신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휴, 긴 한숨을 쉬고 나서 눈물이 범벅이 된 채 할머니가 하는 말이다. 월남전에서 큰아들이 전사에 따인겨. 그런데다 재작년 둘째 자식이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다가 그만 쓰러져 숨을 거두대이여. 그럼들을 항상 가슴에 묻고 살아왔는데 남의 속도 모르고 선상님이 불효자는 옵니다를 불렀다 아닙니까? 비로소 염라대왕이 근엄한 표정을 풀었다. 네가 보기보다 맹랑하구나. 노래 하나로 사람을 죽일 뻔했다는 얘긴 그리 흔하지 않다. 그것도 외국에서라. 범천 선생은 머리를 조아렸다. 염라대왕이 다시 말을 잇는다. 그건 그렇고 네가 또 평소 허풍을 떤 게 있으렸다. 범천 선생은 여기가 저승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퍼뜩 떠올랐다. 예, 죄송합니다만 노인들 앞에서 무릉도원이라는 고사성어를 들먹이면서 얘기했습니다. 저승 가거든 우리 모두 한데 모여 낮에는 논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한데 모여 노래나 부르자고 하였습니다. 함부로 저승을 들먹이다니 경망스럽구나. 그러나 저러나 네가 가르치던 노인들은 제 나라 문화와 전통을 모르고 맨날 오동동 타령이니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 내가 네게 당장 노래 한 곡을 청한다면 무슨 노래를 부르겠느냐? 오동동 타령을 그렇게 폄훼하시니 대지의 항구이죠. 제 18번입니다. 저런 무식한 자 봤나. 18번이란 자체가 너희 나라를 짓밟은 일본 말의 찌꺼기라는 걸 모르는 모양이로구나. 그러니 답답하다는 거다. 애창곡이란 말이 따로 있느니라. 그리고 말이다. 대지의 항구는 일제의 마력, 너희 나라 백성들을 만주로 강제 이주시키기 위한 사탕발림으로 보급한 노랜데 차원이 높은 노래가 있었어야지. 염라대왕의 이어지는 말이다. 내가 알고 있다. 헛말이라도 노인들과 더불어 지내겠다는 너의 열정만은 가상하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네가 이웃 노인들까지 다 버려놓았다. 여기 온 그들은 맨날 오동동 타령 아니면 대지의 항구 혹은 복지만리다. 복지만리도 대지의 항구와 같은 성격을 가졌다는 걸 알아야지. 염라대왕이 뜸을 들이더니 여담이다.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인데 너희 나라에 대해 또 하나 말할 게 있다. 어느 정당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다면서. 지구당 위원장의 부인은 경로당이든 버스 아니든 노인들과 더불어 노래를 부르라고 말이다. 거기에 대한 네 생각은 어떠냐? 그 정당 간부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경로당에 가서 노인들과 오동동 타령을 부르긴 했습니다만 노인들은 까짓 라면 몇 상자나 술 몇 병보다 오동동 타령을 좋아하거든요. 이거야말로 돈 안 드는 합법적인 깨끗한 운동 아닙니까? 그러자 염라대왕은 딱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물 한 모금을 들이키고 난 그의 말에 이번엔 노기가 섞인다. 네 이놈, 입은 살아가지고 내가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만 네 나라에서 이 시대의 정당 지구당 간부까지 노인들과 더불어 부른 노래가 겨우 그거더냐? 오동동 타령, 동동주 술 타령이 오동동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 여기 와서도 천박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언젠가 아일랜드 망자 몇몇에게
노래 한 곡을 정했더니 한결같이 오데니 보이를 부르더라. 그 노래 네가 아느냐? 네, 전장에 나가는 아들의 문 장구를 비는 노래로 압니다마는. 그래, 느낌이 어떻던? 예, 깨끗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는구나. 그들은 그래도 제 나라 문화며 전통을 안다는 긍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뭐냐? 염라대왕은 심호흡을 하고 큰 결심이라도 한 듯한 표정이 된다. 기침을 한번 하고 나서 흐흠, 아무래도 너는 너무 일찍 여기로 온 것 같다. 내 너를 다시 저 세상에 돌려보내마. 그래도 네 동네, 아니 너희 지역에 너만큼 노래에 미쳐있고 목이 튼튼한 사람이 드물다는 판단에서이다. 다시 말한다. 너야말로 만명에 하나 날까 말까한 목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느냐. 네, 네게 책임을 묻자는 뜻으로 약간의 여명을 주마. 다시 물 한 모금을 들이키고선 이어나간다. 아니, 성취 동기로 여겨도 좋다. 게으름을 피우면 즉시 소환당한다는 걸 명심하여라. 역지사지란 덕목도 잊지 마라. 알았으면 가봐. 그 시간 범천 선생의 엉덩이에는 해독제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다. 그의 콧구멍에는 용접용 산소통 튜브에서 이어진 비닐관이 꽂혀져 있었고 워낙 변두리다 보니 자전거 타이어 펑크를 떼울 때나 쓰는 산소통을 호흡기 대신 등장시킨 것이다. 코 전체에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는가 싶더니 이내 또 범천 선생은 다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반복이었다. 그 순간적으로 의식을 찾았다가 이내 또 잃어버리기 수십 차였다.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아내가 울고 서 있었다. 같은 시간 공교롭게도 맹장 수술을 받은 친정 진려를 간호하기 위해 집을 비웠었기 때문에 몇십 분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이다. 꾀재재한 옷차림의 노인들도 25명이 모여 근심스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 범천 선생이 그렇게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데 걸린 것은 2시간 안팎이었다. 그러나 범천 선생에게는 몇 년 이상의 세월로 느껴졌다. 어쨌든 비로소 여의사와 간호사의 얼굴에 핏기가 돌았다. 그리고 입에서 안도의 숨이 흘러나왔다. 앰뷸런스가 오고 그 길로 바로 큰 병원의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끝에 범천 선생은 겨우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달 동안 범천 선생은 사경을 헤매야만 했다. 의사들은 소위 페니실린 쇼크 따윈 느낌일 따름이고 당사자의 신경과민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그러나 서 있으려면 끝도 없이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어쩌랴. 그런가 하면 전신을 식은땀이 적셨다. 또 밤낮 없이 비몽사몽에 헤매야만 했다. 온 천장에 봉황이 날아다니고 이무기가 어울려서 아우성을 쳐댔다. 뜬 눈으로 24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그럴 때마다 그는 까마득한 옛날, 앞산과 뒷산을 간짓대로 걸칠 정도의 두매산골에서 서당을 운영해 오면서 동네 청년들의 까막눈을 뜨게 하셨던 선고 생각을 했다. 범천 선생은 그때 익혔었던 명심보감 한 구절을 외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기도 하였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 회상이 효지 시하요. 아버지,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병만은 쉬 가시지 않고 그를 괴롭혔다. 다리가 후들거려 출근 도중 쓰러지기가 예사였다. 마침내 범천 선생은 교단에 서 있기조차 힘들어 아예 지시봉을 잡고 칠판 밑에 들어누워 이것저것 가리키면서 수업을 진행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체중이 무려 10kg이 빠져 있었다. 남들은 그를 보고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러다가 다시 황천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범천 선생을 어느 날 오후 늦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보건실로. 그는 변두리 경로당의 송천 할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일사후퇴 때 내려와서는 28에 결혼을 했으나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모두 묻지도 않은 말들이었다. 너무 피곤해서 양해를 얻고 돌아 누우려는데 그는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소문은 들었습니다. 선생님과 내가 초등학교 교실 한 칸을 빌립시다. 토요일 오후마다 노인 학교를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래봬도 남의 노인 학교에 나가 강사 노릇을 제법 했습니다. 목소리가 빼어나다면서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몸이 이렇게 아픈걸요. 제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인지. 노래는 심신을 치유합니다. 같이 힘을 합해 노인 학교에 서십시다. 저 같은 게 뭘 하겠습니까? 노래를 부르셔야 한다니까요. 노래 중에서도 여태와는 달리 민요를 말입니다. 그 순간 범천 선생의 머리에 노래라는 단어가 성광처럼 떠올랐다. 아니, 이 할머니가 방금 민요라 했잖아? 민요라. 6달 전 염라대왕의 질책이 생각났다. 나더러 자기 나라 민요며 전통도 모른다고 했다. 방금 민요라 하셨습니까? 그럼요. 범천 선생은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자세를 고쳐잡고 앉아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선생님과 더불어 정말 노인학교다운 노인학교를 만드는 게 제 소원입니다. 요즘 워낙 우죽순처럼 많은 노인학교가 생기다 보니 희한한 노인학교가 간판을 거는 겁니다. 심지어는 술과 안주를 팔고 사교춤을 가르치는 것도 노인학교라 합니다. 우리 차별화를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접니까? 그야 당연하지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단 속담이 있죠? 선생님은 가르치시는 교사이십니다. 교사 자격증, 그거 아무나 가진 게 아니죠. 선생님이 지도기술과 새로 익힐 민요를 갖고 노인학교에 서보세요. 삽시간에 문화풍토를 바꿀 겁니다. 할머니는 다시 이야기를 원래대로 되돌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멀건 대낮에 머리가 허옇게 센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굴이 볼카해가지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몸을 비비는 꼴이라니. 입장료 몇천 원만 내면 누구든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술에 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까지 해결한답니다. 그런 쾌락에 빠지는 데를 노인학교라 이름 붙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보아야죠. 신문지상에서도 오르내리니까 하는 말입니다. 음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글쎄, 오동동 타령이나 대제항구, 뭐 그런 거겠죠. 범천 선생은 소스라쳐 놀랐다. 염라대왕한테서 들었었던 오동동 타령과 대지의 항구를 이 할머니가 들먹이다니.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 민요를 부른다면 이 나라 노인학교 문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아,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일련의 사건은 내게 뭔가 숙명으로 다가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머리에 번개처럼 와 꽂힌 것이다. 할머니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아니,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야죠. 적어도 인생의 의미를 거기다 둔다고 생각하면 병만은 물러갑니다. 범천 선생의 이승에서의 삶은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었다. 비로소
미망에서 깨어난 느낌이었다. 송촌 할머니의 말이 옳았다. 이웃 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설명을 했더니 예상외로 반응이 좋았다. 교장 선생님은 토요일 오후면 얼마든지 쓰라며 교실 한 칸을 내주었다. 게다가 이동 앰프며 마이크 등도 지원해 주는 것이었다. 민요를 부른 노인학교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모양이었다. 노인들은 여기저기서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예를 들어 양산이나 김해에서 오는 노인들도 있었다. 그러나 범천 선생에게는 애로가 덜어 있었다. 목소리 하나만 믿고 고래 고함을 질러봤자 송천 할머니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만 짓게 할 뿐이었다. 그래, 범천 선생을 그저 할머니로부터 민요를 새로 배우는 날에 신경을 쏟기로 했다. 할머니는 슬아의 자녀도 없이 35세 청상 과부가 되어 제대로 공부도 못했다는, 말하자면 자신의 말로 일자 무식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으로서의 감히 범접하지 못할 위험과 관록이 여기저기서 묻어났다.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이다. 할머니가 범천 선생에게 신고산 타령을 아느냐고 물었다. 범천 선생이 약간 흉내를 낼 정도라고 했더니 한번 불러보라고 한다. 범천 선생이 목소리를 높였다. 신고산이 후루루 화물차 떠나는 소리에 고무공장 큰애기 담보집만 싸누나. 그러나 어랑어랑 하는 후렴이 시작되기도 전에 할머니는 범천 선생을 제지했다. 그리고 하는 말이다. 아하, 선생님이 그래서는 안 되죠. 내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할머니는 뜸을 들이더니 선생님은 가사부터 완전히 엉망입니다. 내 까마득한 옛날엔 신혼초지만 남편보다 노래가 더 좋다고 할 정도로 노래에 미쳐 있었죠. 집 옆에 가설극장이 잠시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물 길어 가다가 멈춰서서 노래를 듣고 또 집에 돌아오면 부엌에서 불 지피다가 들었죠. 내 비록 기동량으로 배운 민요지만 선생님처럼 가사가 틀리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차 떠나는 소리에 구고산 큰애기 담보집만 싸누나. 함흥차는 함흥으로 떠나는 기차란 말이고 신고산은 산 이름이 아니고 구고산과 맞서는 새로운 지명이란다. 큰 아기지 큰 애기가 뭐냐고 하면서 웃었다. 담보찜보다는 반보찜이 격에 어울린다는 말도 했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덧붙이는 말이 약간은 충격적이다. 언젠가 대학에 있는 교수가 논문을 쓴다며 할머니에게 문의를 하러 왔더라는 것이다. 갖가지 민요가 총 55곡이었는데 마침내 말썽 많은 신고산 타령에서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건다. 교수가 산수갑산 머루 달에 얼크러 설크러 졌는데 나는 언제 임을 만나 얼크러 설크러 질 거나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할머니가 말했다는 것이다. 산수갑산은 틀렸어요. 삼수갑산이 맞습니다. 교수가 혀를 내두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할머니가 가끔 이런 농담 아닌 농담도 했다. 공부 많이 하고 나서도 실속 없는 사람을 꼬집는 말이다. 글 많이 아는 사람은 그걸 믿고 게으름을 피우지. 책을 봐야 노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글 짧은 사람은 그런 게 필요 없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바로 가사가 술술 나오지요. 어쨌거나 이렇게 범천 선생의 민요 수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틈만 나면 송천 할머니가 있는 경로당을 찾았다.
할머니가 때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면박을 주기도 하였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어느 날 할머니가 범천 선생더러 노랫가락을 한번 불러보라고 일렀다. 어느 영이라고 거역할 것인가. 꾸지람을 들을 각오로 충씨는 만조정이요. 효자 연려는 가가제. 아니나 다를까. 이쯤에서 할머니가 딱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선생님은 지금 유행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힘이 없어서요 어디 쓰겠습니까? 들어보세요.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 연려는 가가제라. 어때요? 이웃바람이 군데군데 들어가야 제격이고 힘이 있게 들립니다. 범천 선생이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보니 과연 그럴싸하다. 다라하, 뚜렷한 다라하, 임해해 사창해해 비치인 다라하. 할머니는 범천 선생에게 미녀의 화신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다. 적어도 미녀에 대해서만은 할머니가 모르는 게 없다 싶을 정도로. 어느 날 할머니가 범천 선생을 붙잡고 또 뜬금없이 묻는 것이었다. 서편제를 보면 주인공을 비롯한 세 사람이 북장단에 맞춰 문경 세제는 웬 고고개인고 구비야하 구비야하 눈물이 난다 하며 덩실덩실 춤추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왜 이 시대에 열심히 우리가 불러야 되겠습니까? 우리 미녀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대답 못하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선생님이라면 적어도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남북이 갈라졌는데 지역 감정이다 뭐다 해서 또 동서로 갈라졌다? 이거야말로 망국병 아닌가 하는 정신은 가져야지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민요 진도 아리랑을 부르고 전라도 사람이 밀양 아리랑을 부른다면 지역 감정이 어느 정도 줄어들겠지요. 범천 선생은 할머니의 논리에 그저 감탄하고 있었다. 이윽고 할머니는 또 거의 파격적인 말을 한마디 던진다.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어야 하는 게 남북 통일입니다. 지금은 장강도인가 뭔가로 바뀌었지만 내가 떠나올 때의 몽군포는 황해도 장영군에 있는 조그만 포구였지요. 몽군포 타령을 한번 불러볼게요. 장상군 마루에 북소리 나더니 오늘도 상봉에 님 만나 보겠네. 할머니는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내 나이 올해 80에 가까워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죽기 전에 고향 장현에 가서 그곳 친구들과 몽군포 타령이나 실컷 불렀으면 좋겠어요. 민요 부르기, 이게 바로 통일에 대한 염원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아니 그 전에 분단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첩경이라 해야 되겠군요. 범천 선생은 할머니의 어휘 구사력하며 억양 표준말 등에 새삼 놀랐다. 한간 어느 날 오후 느긋한 마음으로 경로당에 들렀더니 여느 때와는 달리 선체로 할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장구 장단에 맞춰 경복궁 타령을 부르고 있었다. 에헤 에헤야하 에헤야하 어널널거 허리고 방해해 흥해로호다하 을추욱 사오홀 갑자하이라해 경복구홍 이룩했네. 범천 선생이 들어선 것을 눈치챈 할머니는 2절에 들어가기 전에 예의 그 자존심이 묻어나는 투의 말로 경복궁 타령이 어찌해서 생긴 민요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범천 선생은 함구할 수밖에
머뭇거리고 있자 할머니가 설명했다. 고종 2년, 그러니까 1865년 대원군이 오랫동안 황폐한 채 내려오던 경복궁을 중수할 무렵부터 불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경복궁 타령은 반드시 서서 불러야 하기 때문에 입창이라는 것이다. 가사 내용 또한 대원군의 경복궁 중수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다. 특히 갑자 을축이라고 할 것을 을축 갑자라고 뒤바뀐 것에도 의의가 있단다. 당시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정치의 본말을 어겼음을 풍자하는 노래라고도 했다. 그러는 송촌 할머니를 범천 선생은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저 박씨, 그리고 기량. 과연 저분이 보통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하다못해 기생의 경력을 잠시라도 쌓은 분이란 말인가? 할머니와 의기투합하여 문을 연 노인학교는 날이 갈수록 성황을 이루었다. 교실 한 칸에 120명이 모여 마침내 비집을 틈을 찾지 못할 지경에까지 되고 말았으니 할머니의 솜씨에 범천 선생의 유머, 입심이 보태지다 보니 그야말로 상상 밖의 일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것이었다. 희한하게도 말이다. 범천 선생의 주사 쇼크 후유증도 8달이 안 돼서 완전히 가시고 말았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3월 하순, 범천 선생이 노인 학생들 앞에서 쾌지나 칭칭나네를 불러봤다. 옛날 김상국 가수가 익살스럽게 가사를 바꾸어 전국을 누비던 그 유행가식 쾌지나 칭칭나네 말이다. 그런데 딱 할머니한테 걸려든 것이다. 할머니의 설명이다. 임진왜란이 1992년 선조대왕 때 일어났잖아요. 그 이듬해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휘하에 있는 가토 기요마사가 주로 영남 지방에서 악명을 떨쳤다고 해요. 그래 그자가 나타나면 가등청청 오네 하고 경계했다는데 그게 변하여 캐지나 칭칭나네가 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범천 선생은 할머니와 함께 새로 옮긴 가락초등학교의 바로 이웃에 있는 외성인 죽도성에 전교생 300명과 마을 사람 100명을 인솔하여 올라가서 쾌거를 한번 벌였다. 꽹가리와 푹, 장구, 징 등을 두드리며 쾌지나 칭칭 나네를 부르는 행사를 거교적으로 펼친 것이다. 죽도성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듬해인 1593년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을 동원하여 축제한 곳이다. 지금도 일본 NHK에서 가끔 죽도성을 촬영해 갖고 가서 자기 나라에서 방영한다는 얘기를 듣던 참이었다. 죽도성에서의 행사를 구경한 송천 할머니는 그 장엄한 광경 앞에서 넋을 잃고 말았다. 그거 봐요. 우리 민족의 기가 그래서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전애들은 우리나라 곳곳에 쇠말뚝을 박았었지만 우리는 기 말뚝을 박자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언젠가 일본 사람들이 죽도성을 찾아왔을 때 학교로 안내하고서는 그들에게 범천 선생이 말없이 쾌지나 칭칭나네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헉,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쾌지나 칭칭나네의 1인자 김상국 가수까지 학교를 방문한 때가 있었다. 가덕도 숭어축제 녹화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다. 마침 학군의 300명 노인들을 모셔놓고 경로잔치를 벌이던 참이라 쾌지나 칭칭나네를 그에게서 들었다. 그 감격을 어찌 세치어로 나타낼 수가 있을까? 워낙 튼튼한 목을 지닌 데다 열성을 부린 까닭으로 범천 선생의 민요 실력은 눈부신 발전이 있었다. 그러면서 토요일 오후엔 어김없이 송촌 할머니와 함께 노인학교에 나갔다. 항상 저런 해안을 가진 노인이 있을까 싶어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였다. 할머니의 예언은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셈이 되었다.
몇 번이나 둘이서 여는 노인학교가 신문이며 방송에 보도되기도 하였으니 말이다. 같은 노래이지만 민요라는 게 유행가와는 달리 비교적 길게 빼서 부른다. 자연히 복식 호흡으로 이어져서 그런지 그의 건강은 날로 좋아졌다. 손뼉치기며 노래가 기억력을 되살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2시간을 보내다 보면 거짓말 같지만 5살 때 어느 누구네 집밭 언덕에서 오줌 누던 기억까지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범천 선생은 청천벽력과 같은 부음을 듣게 된다. 송천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범천 선생이 할머니를 만나 의기투합하여 가장 이상적인 노인학교를 만들자고 팔을 걷어붙인 지 6년째 접어드는 가을이었다. 할머니의 운명은 거의 극적이었다. 며칠 동안 경로당에도 안 나오고 전화도 받지 않아서 친구들이 달려가 보았더란다. 할머니가 근래 마련한 7평짜리 임대 아파트 문이 굳게 잠겨진 채다. 하는 수 없이 열쇠점에 연락해서 사람을 오게 해서 열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북쪽으로 향한 채 엎드려 있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자는 줄 알았다. 할머니 하면서 흔들었는데 썩은 나무 토막처럼 모로 쓰러지는 게 아닌가. 텔레비전도 켜진 채였다. 그런데 할머니 앞에 또박또박 볼펜으로 정성 들여 뭘 써내려간 대학노트가 펼쳐져 있는 게 아닌가. 자세히 보니 앞 뒷면 모두가 민요 가사와 아울러 거기에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이야기를 육필로 깨알처럼 박아놓았다. 피란 와서부터 79살을 일기로 이승을 마감하기까지 오직 민요 부르는 일에만 매달렸었던 할머니의 일생이 거기 송두리째 녹아있는 것이다. 범천 선생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다. 벽장 속에서 또 다른 9권의 대학 노트가 발견되었다.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맞춤법도 대강 맞고 글씨도 반듯했다. 그것들은 그야말로 손때가 묻은 수십 년 동안 할머니 곁을 지켜온 분신과 다름없는, 아니 할머니 바로 그 자신이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일찍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을 일화 형식으로 적은 것으로 실로 기상천외한 것들이 수두룩했다. 두서너 장에 적혀있는 글이다. 이하는 범천 선생의 재구성이다. 7년 전 전라도 불이람이라는 조그만 암자에서 어떤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목이 굉장히 카랑카랑한 사람이었다. 얼른 보아 노인은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다. 노인의 말이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2층에서 발을 헛디뎌 그만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팔이며 다리, 등 7군데가 부러졌습니다. 허리까지 심하게 다쳤으니 다들 불구가 되는 줄 알 수밖에요. 물론 성을 포함해서 말이죠. 당시 나는 지방의 민속보존회에서 지신밟기 노래를 전수받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너무 무리해서 목에 결절까지 생긴 상태였어요. 물론 많이 부었죠. 그런데 내자가 절에 들렀다가 어떤 사람한테서 뼈 부러진 데는 개똥이 영약이란 소리를 듣고 왔지 뭡니까. 하는 수 없이 애견센터에서 개똥을 사다가 술로 빚어 먹었다는 말입니다. 덕분에 내 집 옥상은 그 기간 내내 개똥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6개월 만에 뼈가 제대로 붙었는가 하면 목의 붓기가 완전히 가라앉았다는 말입니다. 결절?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내가 인간문화재가 된 것은 개똥 덕분입니다. 성불구요.
천만의 말씀. 그 뒤에 재혼한 아내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가 셋입니다. 또 할머니 자신이 겪은 이런 괴기스런 이야기도 적혀 있었다. 백양산 기슭에 토막 같은 집을 짓고 살던 어느 해 겨울밤, 혼자서 경상도 문경세제로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문경세제에 올라 청량산을 보고 보현산에 당도하니 까투리 사냥을 연습하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 보니 밖이 환하다. 할머니는 날이 새기 시작한다 싶어 얼른 물통을 챙겨 들고 약수터로 향하였다. 그러면서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느 때와는 달리 주위에 아무 인기척이 없는 것이다. 내가 너무 늦었나. 그런데 부지런히 약수터에 도착해서 중천을 보고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보름달이 거기 박혀 있는 것이다. 아하, 내가 잘못 짐작했군. 이제 겨우 자정을 지나고 있는 거야. 덜컥 겁이 나서 서둘러 내려오는데 저만치서 화등장만한 두 개의 불빛이 쫙 비치는 게 아닌가. 순간 할머니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산신령이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빌었다. 자갈밭을 밟는 소리는 계속 들리고 할머니는 그만 속곳에 오줌을 싸고 말았다. 사시나무 떨듯 하고 있는 할머니 곁에서 산신령은 깊은 숨으로 냄새를 맡는 듯 하더니 맞은편 계곡 쪽으로 사라지더라는 것이다. 그로부터 까투리 사냥을 연습할 때마다 전신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더라는 것도 할머니는 덧붙여 적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이렇게 매듭 짓고 있었다. 그 육필 글을 그대로 옮겨보자. 아, 일하다가 내가 노망이 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초저녁과 밤중을 모르다니. 그러고 오줌은 또 왜 오줌은 왔었노? 이상하다. 까투리 사냥을 연습할 때마다 이렇게 이상한 기운이 덮친대. 산신령한테 씌인기라. 할머니의 장례는 노인학교장으로 치러졌다. 평소 그렇게 좋아하던 그 노인학교에서 친구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서다. 범천 선생은 목이 메서 울었다. 얼른 보아 퇴기인 듯 싶은 옥비녀를 꽂은 할머니들이 서넛 몰려들어 연구차가 떠나기 전 이별가를 불렀다. 이별이야, 이별이야. 임과 날과 이별이야.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오만 하늘 일러주소. 범천 선생에게는 그 낯선 할머니들이 아주 특별한 존재같이 보였다. 할머니 곁에 우리가 못 봤지만 저런 친구들이 있었구나 싶었다. 할머니의 유품, 특히 10권의 대학 노트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야 있겠지만 꼭 그래야만 할까 싶기도 하였고 할머니의 죽음은 범천 선생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이상의 충격이었다. 아니, 그 자신, 저승에서 이승으로 다시 돌아온 뒤에 그런 슬픔은 처음이었다고 표현하는 게 낫겠다. 그러나 그 뒤에도 그는 토요일 오후엔 단 한 번도 거르는 법 없이 외로이 노인학교 문을 열어왔다. 다른 노인학교가 혹한기 혹서기를 틈타 방학을 해도 범천 선생의 노인학교는 쉬는 법이 없었다.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면 사무칠수록 노인학교에 혼신의 힘을 쏟아 민요를 불렀다. 아니, 가르쳤다. 그건 염라대왕과의 약속이기도 했다. 이미 그에게서 유행가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한 번은 비 내리는 호남선을 열창했더니 노인 학생들 모두가 웃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오기매인 이별가를 불러야 오른가. 했으니
그게 어디 민요지 유행가라 하겠는가 하고 여기저기서 꼬집기도 했다. 그건 그렇고 범천 선생은 양로원이며 경로당에도 찾아다니며 민요를 토해내었다. 심지어는 말이다. 노인들 앞에서 교사인 주제에 거짓 차림을 하고서는 얼씨구나 잘한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어화, 이놈이 이래도 정승판서 자제도 팔도감사 마다하고 돈 한 푼에 팔려서 각설이로 나섰네 하고 품바 타령까지 해댔다. 그러면 덜어는 손뼉을 보내지만 범천 선생을 잘 아는 노인들은 연민의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기도 하였다. 어쩌다가 재롱잔치를 벌리러 온 어린이들이 킥킥대며 웃고 송촌 할머니의 일기장에 적혀있는 진검이 타령을 부르면서 묘한 정서에 빠지기도 하였다. 에이 요놈의 진검아, 네 돈 성냥은 내 갚는다. 내 이빨을 빼어서 박시전에다 팔아도 네 돈 성냥은 내 갚는다. 급기야는 가사가 이렇게 흘렀다. 내 이놈의 진검아, 네 돈 성냥은 내 갚는다. 내 치모를 뜯어다 정고지 전에다 팔아도 네 돈 성냥은 내 갚는다. 끝내놓고 보니 겸연쩍은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건 당연하다. 어떤 때는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할머니의 책에서 본 대로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 연려는 가가제라 에서 국화송이 비에 젖어 호줄근하게 되었구나. 오동잎 병이 들고 모든 풍경 시들어가니 꿈속에 놀던 강호 새삼스러 그립구나를 끝으로 노랫가락 100마디를 완창했더니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말이다. 우리 선생님 신기 있는 거 아닌가? 저자 죽은 귀신이대. 아니, 송추 할마씨의 환생인갑다. 새벽이면 산에 올라가 새로 알게 된 한무선 할아버지를 만났다. 약수를 개발하고 거기다가 파이프를 박아 간이 상수도를 만들어 놓고 변두리 주민들에게 공급해오고 있는 할아버지다. 새벽 달이 지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산에 올라간다. 바위에 걸터 앉아 있다가 범천 선생이요 하면서 던지는 인사말에 정감이 넘쳐 흐른다. 서걱서걱 억새를 밟으며 범천 선생은 할아버지에게로 다가간다. 할아버지는 공직에서 은퇴한 후 시조회관에 나가 시조창을 배운다. 할아버지가 녹양이 천만사들 가는 춘풍 메어두며 하고 평시조를 부르고 나면 범천 선생은 이걸 노랫가락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는 문헌에도 나와 있듯이 노랫가락은 시조곡에서 파생하였다는 설에 근거하기 때문에 상당히 맥이 통하는 얘기다. 혹자가 시조창은 정악이요 민요는 소각이라 물과 기름과 같다지만 모르는 소리다. 텔레비전을 보라. 요즘에 열린 음악회가 무엇을 뜻하는가 말이다. 아무튼 여명을 맞으며 두 사람이 어울리는 소리는 남들에게 처연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열린 음악회다. 범천 선생이 마침내 필생의 사업을 하나 벌린다. 자기가 아는 모든 노인들, 특히 저승을 피안에 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염라대왕 앞에서 부를 민요 35곡을 가르치는 일이다. 이미 책으로도 만들었다. 분명 그의 기억이 맞을진데 주사 쇼크로 사경을 헤맬 때 염라대왕이 하던 말이 떠올라서이다. 죽어 저승에 와서라도 제발 우리나라 노인들이 오동취하 따위를 부르지 말라는 당부가 있었자는가. 그는 개별 지도도 한다. 핸드폰엔 노인들의 전화번호가 300여 개나 입력되어 있다. 그는 그걸 들고 아무 데서나 노인들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거 누구? 아차, 노인들의 대답은 대개 이렇다.
안녕하십니까. 금곡동입니다. 라고 하라며 아무리 가르쳐도 헛일이다. 저 범천입니다. 누구라고 얘? 어째 이상하다. 우리 선생님 목소리가 아닌데? 할머니, 그럼 제가 사발가를 한번 불러보지요. 그러면서 범천 선생은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만 풀썩 나지만 하고 상대방의 애착 민요를 선창하는 것이다. 수첩에 애착 민요가 다 적혀 있다. 그제야 할머니의 말문이 열린다. 아이고, 우리 선생님 고맙습니다. 전화, 아니 노래는 한참이나 계속된다. 그러다가 다시 할머니에게 사발가를 한번 불러보게 한다. 어느 소절의 박자가 틀렸고 음정이 불안하다는 지적도 한다. 장소가 문제다. 어쩌다가 핸드폰을 집에 두고 시내에 볼일을 보러 나가 시간이 있어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그 짓을 할라치면 뒤에 있는 손님들한테서 실성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집게 손가락을 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 돌리는 것을 범천 선생 자신도 여러 번 보았다. 돈 사람이라는 뜻 아니고 뭔가. 그렇게 지난 세월이 어느덧 19년이다. 범천 선생을 거쳐 저승으로 떠난 노인도 줄잡아 1000명이 훨씬 넘는다. 그들은 아마 박자며 음정 가사가 정확한 우리 민요 한 곡에 염라대왕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겠지. 아니, 거기서 염라대왕은 송촌 할머니가 장구 장단을 직접 치며 남북을 아우르는 민요를 부르게 하고 그걸 들으며 파한대소를 할지도 모를 일. 염라대왕이 말하리라. 오라, 범천이란 자가 제 몫을 해내고 있군 그래. 그래 범천 선생은 오늘도 노인학교며 경로당, 양로원 등을 찾아다닌다. 제대로 된 세타령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두들 그를 가리켜 무리라며 걱정한다. 저러다가 자기가 개똥수를 먹어야 할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아직은 그의 목이 튼튼하다. 어쨌든 그는 민요 부르기를 게을리할 수 없다. 그러다가는 염라대왕이 얼씨구나 싶어 그를 다시 저승으로 불러들일 게 뻔하기 때문이다. 서당께 3년이면 풍호를 읊는다고 했다. 이제 그의 아내가 어지간한 장구 반주는 가능하게 되었다. 아들, 딸 또한 수시로 도와주고 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이승과 저승에서 동시에 국거리 장단이 묘하게 어우러지는 환청이 그의 귓가에 맴돈다. 그는 항상 행복하다. 그리고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다. 네,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이원우 작가님의 이승 그리고 저승 사이. 사실 이 영상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중간중간 노래소리가 나오죠. 평소 부르던 발라드도 트로트도 아닌 민요 그리고 노래가락. 그래서요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우리 이원우 작가님께 책에 나오는 그 부분의 노래를 불러서 녹음 파일을 보내달라 부탁을 드렸답니다. 아마 황당하셨을 텐데 흔쾌히 웃으시면서 직접 부르신 육성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걸 듣고 연습을 했고요.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 작가님도 그리고 들어주시는 우리 방구님도 즐거운 마음으로 어여삐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참, 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